네, 안녕하세요. 불팟캐스트 한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캐스트 신유진입니다. 네, 날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선고일자를 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혹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걱정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다 법조인이신데 제가 의총장에서 이분들 발언을 보면서 오늘 좀 꼭 좀 모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옆에 김남근 의원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맞은편에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갑 박지혜입니다. 네, 참고로 이 델리민주를 책임지고 계시는 총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네, 두 분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모시는 거죠? 네. 네, 좀 빨리 좀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요즘 매일 탄핵 집회가 7시에 있는데 두 분 의원님들도 좀 시간이 되시면은 매일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건가요? 매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매일 참석하고 있죠, 당연히. 네. 매일 참석하고 또 돌아와서 또 비상의총하고 그다음 릴레이 발언하고 12시까지 그냥 네.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즘 네. 몸살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의원에 관해서 거의 주무신다, 기숙사처럼 생활하신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맞습니다. 의원회관에서 그렇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김남근 의원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아까 약 챙겨 드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좀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저녁에도 7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계속되는데 오늘 장소가 어디죠? 동십자가. 동십자가? 광화문 동십자가 네. 어제와 광화문 동일한 동십자가? 장소. 네네네. 참고해 주시고 김남근 의원님이 우리 민당 내에서는 이 민생경제 전문가로 손꼽히는데 지금 요즘 바라보시는 가장 큰 현안 이것만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구속 취소 때문에 이 네. 경제가 좀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당일날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월 7일날 그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크게 한 22% 떨어져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 만회를 했어요. 네. 이제 막 반등할 순간인데 갑자기 구속 취소 발표가 나버리니까 반등하려다 다시 확 떨어져가지고 한 12% 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져서 끝났는데 다행히 이제 구속 취소가 이렇게 탄핵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주말에 좀 많이 정리가 되니까. 월요일은 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속 취소가 크게 증시나 환율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근데 김남근 의원님께서 또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심을 갖고 지금 금감원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금감원에 항의 방문을 갔었는데요. 항의 방문한 이유는 삼부토건의 그 총수 일가들이 한 110억 정도의 이제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금감원장이 이걸 또 인정을 했어요. 막상 그거를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내거나 국회에 와서 보고는 하지 않고 언론에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항의하러 갔었었는데 가서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 윤곽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의 계좌가 이용이 돼가지고 내부인이 있고 또 외부인들도 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게 좀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한다 이제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1,000원짜리 주식이 이제 한 5,500원까지 올라가게 이제 만든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시세 차익을 만드는 이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됐어요. 이제 다 망해가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데를 네. 이제 삼부토건을 누군가 데려갔어요.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도 갔던. 거기 가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왜 다 망해가는 이 회사의 대표를 그래서 결국 지금 묻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갖다가 데려갔느냐 이제 그거부터가 좀 의혹이 해외 건설 실적도 별로 네, 없고요. 없고. 삼부토건이 아마 그때가 그 주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도 좀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방법도 다 드러났는데 또 마침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그 주가 조작을 주도를 했던 이종호라는 인물이 이제 또 삼부토건 언급을 한 녹취록이 이제 발표가 돼서 그 외부인에 이종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도 가서 그 이종호가 있냐 없냐 그 외부인에. 근데 그건 답변을 좀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외부인들이 관여해가지고 그들도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6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 왜 자꾸 빨리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기든지 하지 왜 이렇게 뭉개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은 이제 다 조사를 못 끝냈다. 네. 왜 조사를 못 끝냈냐 그랬더니 강제 수사권이 없대요. 그럼 강제 수사권이 없으면 빨리 검찰에 빨리 넘겨서 한시 이미 10개 계좌라고 돼 있고 네. 누구누구가 범죄에 가담했다고도 다 나와 있고 범죄 방식도 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검찰에 넘겨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미 검찰하고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와서 쪼지 말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제
신호를 자꾸 줘서 검찰도 지금 아마 내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빨리 검찰도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를 해라.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범행을 어떻게 했냐라고 그러면 그 10개 구자의 당사자들이 전화 통화를 한 거, 그 거래를 했을 때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거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감원은 그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검찰이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서로 전화 통화 같은 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금감원 검찰 같이 뛰어들어 가지고 빨리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부인이 어쨌든 시세 차익을 얻었다인데 거기 이종호 일당이 있는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네. 이루어지고 나면은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좀 캐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실은 이제 그 저희 의원실 쪽에서 뭐 제가 페북에도 올리긴 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국토부 감사 결과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 도로공사 직원까지도 이제 징계 처분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좀 밝혀내야 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국민의 염원 파면만 되면은 야, 이런 모든 것들을 진짜 수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네. 이렇게 엉망진창의 정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흔히 저희들 하는 말로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전방위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건태 의원님께서는 검찰에 오래 계셨죠? 예. 네네. 얼마나 혹시 근무를 하셨나요? 한 20년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20년. 네. 아유. 거기 계시면서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이 풀려나는 요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또 말씀도 그 하신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또 모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 검찰들을 보면서 드신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 심우정 총장의 결정이거든요. 네.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해야 된다. 네. 그리고 법원의 저 결정이 기존의 법 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독단적 견해이기 때문에 고등에 가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정리돼야만이 다음 구속사건 처리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지를 네.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고등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건 매우 타당한 의견이죠. 그런데 네. 심우정 총장이 그 조항에 이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는데 그 이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실증적 그 자료로서 그 말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2년 전쯤에 두 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두 건을 즉시 즉시 항고를 항고를 했고 했죠. 네. 그 중에 한 건은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네. 뭐 그런 기사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법무부에서 과거에 이제 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제도를 위헌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려고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당시 법무부 차관 때 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혼 결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똑같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 제도는 다르다. 네.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임시적인 조치다. 예컨대 구속된 피의자가 상을 당했을 때 상을 치르고 오라고 2, 3일 집행을 정지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가 거기까지 즉시 항고를 해가서 막을 필요는 없다.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실효시키는 행위예요. 네네.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이 이게 사유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애초에 없었는데 구속했다, 또는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 이 부분의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상급심에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 개정 때 그 주장이 받아들여서 이 규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건의 사례가 실제로 있고 법무부 입장도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김주현 검찰국장 시절에 심우정 총장이 그 검찰국에서 김주현 검찰국장을 모셨어요. 네. 그런 입장이면 본인도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가사 위헌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본인이 헌법재판소가 되고 법원이 돼가지고 이건 의원이니까 집행 안 해. 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박균태 의원님과 김기표 의원님 모셨었는데 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건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장치가 명확하게 걸려 있지 않으면 사실 보석을 신청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구속 취소 신청을 하고 검찰은 이거를 마치 연기를 하듯 기다렸다가 고심하는 듯 하다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항고도 포기를 일반 항고도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취했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 여러 언론에서도 사법 카르텔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점이 좀 하나가 있는 건데 네네. 구속의 사유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네. 그럼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했었냐면은 그 구속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네. 다시 영장을 발부했었어야 돼요. 아. 실제로 2018년도 사건 중에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구속 자체에서는 처음에 구속 자체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계속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 그날 영장을 발부했어야죠. 네. 그럼 윤석열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냐? 네. 헌법재판에 나가서도 그 국방부 장관하고 말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규현 판사가 사실은 진짜 용기 있게 현명한 판단이었다면 구속 취소를 본인이 인권 문제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네. 그때는 바로 영장을 발부했었어야죠, 같이. 마찬가지로 검찰도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없어졌나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또 다 그 여기저기 전 전화 대통령의 돌리고. 네. 그걸로 여기저기 전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보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보고 받을 때 그 보고 내용 중에 이 내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검찰이 다시 영장 청구를 해야죠. 지금도 한 번 구속 취소가 되면 영원히 구속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증거 인멸의 이유를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철거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네. 발부해야 되는데 그 증거 인멸의 문제들은 전혀 얘기들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검찰이 다시 뭐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영장을 재청구를 요구하고 네. 법원도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걸 다시 판단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신무정 총장의 저 결정은 네. 이제 규정을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고 또 검찰 조직에 대한 배임 행위예요. 네, 네, 그래서 신무정 총장이 본인이 말한 대로 구속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즉시 항고하면 유언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직권으로 구속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이렇게 계획된 세팅 같아서 야, 이거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은 도대체 사실은 누구도 뭐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뭐 변호사든 뭐 네. 검사든 판사든 누구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결정 아닙니까? 사실 저 빼곤 여기 지금 이제 막 김한규 의원이 모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네. 생방송이 네. 미리 잡혀 있어서. 저를 제외하고 5분이 다 사실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신데 뭐 아직도 이제 법조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당혹스러운 일이라고들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볼 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김남근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감정적으로 이게 뭐 검찰이 어떻고 뭐 사법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내란죄를 일으킨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지금 다시 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증거인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최후 변론 하루 전날, 그러니까 24일이죠. 공개한 영구 용역 제목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영구 용역 이런 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네.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 여기서 이제 비공개에 네네. 대한 세부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일인지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그 취임할 때는 네. 대통령 기록에 대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때는 뭐 청와대도 열고 네.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공개했던 연구 용역 제목은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정보, 네,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 개정 이런 식으로 적극적 공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공고되면서는 적극적 공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로 보면은 이제 비서동이 있고 경호동이 있는데 이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 물품 목록까지도 다 비공개 대상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비공개했는지를 뭐 적용례를 46가지를 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 이렇게 기록관에 대해서 이 비공개하고자 준비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파면을 예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요?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발주자가 연구 용역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네.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또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 공개하자고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네. 갑자기 중간에 이제 비공개를 할 것들을 그 철저하게 이제 예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사후적인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비공개 부분을 만들고 네. 뭐 그게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그렇게 바꾼 건지 그것도 네, 이제 네, 조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나중에 퇴진할 때 물러날 때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막상 해보니까 자기들이 숨기고 가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범위를 넓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좀 네. 반드시 한번 조사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사실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정권 말기에 논란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김한규 의원님은 거의 정권 말기까지 대통령실에 있었죠. 계셨죠. 예, 저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네. 정권 말기 제가 마지막 1년 있었으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 한준호 의원님처럼 초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정리 안 해놓고 간 것들을 저 잘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네. 정권이 끝날 걸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네네. 마지막 이제 1년 동안 그 전에 것들을 다 보면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법률 용어가 추상적인 게 많아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 또 그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도 거기에 또 따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용어에 따라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 연구는 어떻게 하면 그 재량을 확대 내지 남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볼까. 안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까. 사실 네. 기준을 정해서 쭉 뿌리면 각 수석실 비서관실에서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렇죠.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2달 동안은 거의 그 작업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용을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대통령의 네, 그 준비하고 메모까지도 다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생활 관련된 이런 것들을 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은 다 뭐 그런 걸로 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가 좀 남은 대통령 기록물 관장도 좀 네.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파면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제 추측이 좀 맞을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의총을 해도 굉장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우리 청구인 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계신 한 의원님께서 이제 뉘앙스를 이렇게 했죠. 본인도 이제 뭐 사람이 특정될 수도 있지만 그 헌재에서 일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나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탄핵 여기에 좀 집중하는데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 어쨌든 이 대비는 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도 바꾸고 네. 기록 관장도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렇게 것 같은데. 잠기면은 풀 수가 없나요? 제가 요거는 법률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 이제 고등법원 판사의 이제 허가를 받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풀 수는 그래서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이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들의 목록 같은 걸 확보해서 네. 저희가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해서 비공개로 분류된 것들은 다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네네. 뭐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등법원 이제 판사의 허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가 딱 잡고 있으면 법을 못 고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 비공개 대상을 무한히 확장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맡겨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라고 저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동향이 있었다 네. 정도이고 그 윤석열이 12.3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냐. 실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런 증언도 하긴 했었는데 일부 장관들이 당시 상황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왜 정식 국무회의가 될 수 없는지 검찰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 9시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선 그의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재외 공관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건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밤 9시 20분쯤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만 남고 모두 집무실 옆 회의실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이 이때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빠졌고 한 총리와 조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밤 10시 10분쯤 도착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묘사한 회의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송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도착한 자신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자세히 그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8명의 1차 모임, 바로 옆 회의실에서 10명의 2차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 이 2차 모임이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태열 네네. 장관이라든지 성미령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이게 국무회의라고 절차를 실제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맞지 않나요? 국무회의라고 하면 일단 회의록도 작성이 돼야 되고 부서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부서를 하도록 돼 그래서 있죠.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뭐 그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쪽지 하나씩 주고 네. 그 뭐 최상목 장관은 이제 국회 예산 끊고 뭐 비상입법회의 만들려고 그렇게 다 지시를 한 거지 네네.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서 그런데 네. 이미 국회 여러 번 그 증언이 본회의 있었고. 절차에서 네네. 그 총리야 장관들이 얘기한 거 보면 다 한결같이 네. 국무회의라는 실체는 없었다. 그냥 네네. 개별적 저희가 이제 지시만 받았다. 그간의 증언을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모였는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뭐 대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대기했는지가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증언을 들으면서 했는데 실은 저 그림 자체가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이 상황은 이랬구나라고 명확하게 추측을 하기 참 좋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태열 장관이나 이제 송미령 장관 증언에 따르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덕 총리에 의해서도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명확해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다. 이거를 강행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거의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증명이 된 거죠. 네. 네.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대표해서 절차적으로나 네. 실체적으로 국무회의는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네. 국회 가서도 증언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 조태열 외무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이 그 뒷받침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그 위헌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뭐 네. 나머지 4개 아니어도. 법조인들이 5분이나 계시니까 저는 정말 그 무지해서 여쭤보는데 모든 국민이 딱 이 정도까지만 봐도 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반드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이제 물론 이제 때에 대한 답답함도 있지만 그런데 또 국민의힘 측의 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각이 될 것처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그런 기각에 기대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 중에 이제 재판관들이 뭐 여론이나 네네. 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판결이 바뀌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판결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교한 논리 체계에서 쓰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 5가지 탄핵 사유 외에 다른 얘기들은 거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네.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각각 그 뭐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다음 포고령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다음에 네네. 국회 봉쇄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영장 없이. 선관위 침탈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인 뭐 이런 거 체포 지시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주장에 대한 판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이제 뭐 헌법을 위반했다, 뭐 개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중대성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체계하에서 이제 그런 뭐 심기나 지금 뭐 윤석열이 뭐 구속 취소가 됐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 마디도 들어갈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그 탄핵 사유가 네. 탄핵에 대한 판단들이 네.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오늘 헌재에서 이제 13일에 뭐 이창수 등 선고기일을 잡고 또 18일에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김한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 사이에 헌재가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라는 일자는 폭을 좀 좁혀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뭐 저희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타깝지만 요 4건의 사건은 저희한테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하면서 약간 헌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각될 것들을 좀 먼저 골라서 선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헌재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대로 한 가지만 얹자면 네. 이게 지금 공개된 게 검찰 수사 기록에 있던 게 헌재에 제공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못 봤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거를 이제 뭐 증명하기도 그거를 못하기도 하고. 이제 국회 소추인단 쪽에도 자료가 제공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도 일부가 공개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많은 기록을 제공했다. 그리고 헌재가 그런 것들을 다 봤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헌재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인용에 대한 결과는 뭐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극우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몇 개를 좀 봤더니 그분들의 뇌피셜은 네. 최근에 그 권한쟁의 이제 결정이 나왔을 때 세 분이 별개 의견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신들의 편이다라는 거를 사인을 결론은 보내거라. 그냥 동의하면 되는데 굳이 별개 의견 사실은 별개 의견은 법적으로 보면 결론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달리하는 거라 반대 의견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애매한데 그분이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금은 3대 5 내지 4대 4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3대 5인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3대 6이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변론도 자주 종결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된다 하더라도 바뀔 게 없는데 이분들이 그 비법률적인 주장을 너무 세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네. 굉장히 그거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추측건데 지금 최대행 쪽에 뭐 어쨌든 관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시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들은 그 최대행 측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하나 이제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뭐냐면 윤석열이 계엄을 할 때 그 본인이 명분으로 들었던 것들, 뭐 JTBC나 여러 보도에도 나왔지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것이 마치 트리거가 돼서 계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일에 이게 13일에 뭐 헌재에서 기각이 나거나 하면은 윤석열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네, 이것도 그냥 판결을 할 때는 이제 네. 아무거나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정확히 그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그치, 판단하는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는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5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영향을 미칠 사유는 아니고 우리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듯이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약간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전부 몰리는 판결을 해버리면 네. 편향됐다라는 네.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서 마치 균형 있게 네. 판단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겠는데 딱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이 아닌가. 이건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안 되고 같은데. 요건 되고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뭐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으로 뭐 먼저 검사 3명 선고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헌재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탄핵 재판이 걸려 있는데 네. 윤석열 탄핵 재판만 다른 건 다 밀어버리고 온전히 그것만 하기에도 실무적으로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짬짬이 이제 시간을 좀 내서 다른 사건도 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 팀에 의원 선고를 하자든지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런 그런 정무적인 점에서 정무적인 고려라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이제 김남근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할 거거든요. 네. 이제 소추 사실이 4개인가 5개가 되잖아요. 국회를 침탈했느냐, 선관위를 침탈했느냐, 네. 체포조가 가동됐느냐 이런 거 몇 가지. 네.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 협의부터 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네. 그럼 국회 침탈이 무슨 증거에 의할 때 명백하다. 또 선관위 침탈이 명백하다. 체포조 운영이 명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그럼 헌법 위반이 있었다. 법률 위반이 있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그다음에 중대성 평가를 할 때 같이 8명이 25년 이상이 되는 법관들이 본인들이 다 명예와 그게 걸려 있는데 거기까지 진도 나갔는데 그러나 중대하진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네. 현실에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8명이 앉아서 평의를 하는데 네네. 사실관계부터 쭉 정리 와서 네. 사실관계 다 맞고 헌법 위반 맞고 법률 위반 맞고 중대성만 평가하는데 네네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중대성 평가를 해서 이것은 뭐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어쩌고 하니까 기각이다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 구도가.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는 너무나 말씀이 맞는데 그냥 지금 뭐 법원 결정도 그렇고 지금 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고 일자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혹시 원래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조금은 더 선고를 일찍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선고기일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 하거든요. 선고기일이 좀 뭐 아까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헌재가 들고 있는 여러 개의 탄핵 심판이 있는데 탄핵 사건이 있는데 그 목요일에 지금 이런 사건들을 선고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원래 대통령 탄핵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헌재도 그걸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선고한다는 거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선고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선고할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 사법부에 계셨던 몇 분들이 딱 박지혜 의원님 같은 이야기를 오늘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감사원장하고 이 그 검사 3인이 저희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한 게 12월 5일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같은 날 12월 12일에 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12월 14일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12월 27일이니까 실제 순서상으로는 이게 이번에 선고일자가 잡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네. 네네. 그런 점을 손준성 좀 검사만 안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네. 이제 다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순서가 맞게 가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곧 선고가 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너무 여기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네. 되지 않을까. 네. 국민의힘 측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개별적으로 오다 가다 좀 만나시나요? 근데 또 만난다고 그러면 막 만난다는 게 어쨌든 뭐 마주치시니까 네. 마주치시니까. 그러니까 마주칠 수는 있겠죠. 네, 네.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마주치고 저는- 뭐 그런 거 저는- 상임위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마주치시- 국토위로 오기 전에 법사위였는데요. 네네. 법사위는 국토위로 오셨죠. 실제로 싸우기 때문에 네. 대화를 거의 못합니다. 밖에 실제로 나가서도 싸우시는 대화를 건가요? 안 해요? 실제로 싸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윤석열 석방되고 난 이후에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낸 겁니까 이번에 예, 지금? 냈죠. 지금 국민의힘 이제 네. 법사위원들 주축으로 해서 냈는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과거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죠. 네네. 아시겠지만 2015년 당시에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네. 이제 진보 정당에서 냈더니 이거는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은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있고 강원도지사하고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구속 취소의 경우도 집행정지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기현 판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죠.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태도를 바꾼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법안이 적정한지를 지금 논의할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항고를 하고 그렇죠.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라고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면 2015년부터 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인권 옹호 기간이 돼갖고 국민의힘이 네. 그러신지 모르겠고 아까 국민의힘 의원하고 연락하냐라고 하셔갖고 이제 김상우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의힘 의원을 좀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여가위를 네. 하니까 좀 네. 예외인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오가면서 방송을 하니까 보면 겉으로는 막 방송에서 저랑 싸우면서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하면서. 나와서는 삶에 낙이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술만 먹고 살아 막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도 대외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네. 일단 다 대선 캠프 어디 서야 되나 이게 지금 1차적인 고민이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뭐 당장 이제 그 지도부가 대통령 찾아가는 게 너무 이제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어서 당내에 이게 친윤 의원들이 되게 주도 의총 분위기를 좀 끌고 가나 봐요. 친윤 쪽에서.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대통령이 딱 나오고 기세등등한 게 친윤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네. 않을까. 네. 친윤 의원분들도 뭐 그 공식적으로 우린 대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지는데 아니, 안 대선은 친하셔서 된다라는 그래요. 것들은 대선은 이제 한다라는 것들은 다 생각하고 네, 다- 계시니까 네, 탄핵이 맞아요. 인용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런 전망을 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항고를 안 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 항고도 이번 주 안에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안에 해야 돼요. 네, 근데 항고를-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보통 항고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예, 근데 그렇게 항고를 안 해버리면은 입장을 했어요. 지금 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가 판단한 게 이게 기준이냐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속 기간 계산할 때 날짜로 해야 되느냐, 시간으로 해야 되느냐는 이제 그럼 다 혼돈스럽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그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만 아니고 재판부는 확실합니다. 윤석열만 예외. 이렇게 재판부는 뭐 저는 확실하게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말도 안 사법부에 대한 되는 불신이 생기겠어요. 예. 오로지 인권은 윤석열 개인한테만 적용되고 다른 일반 피고인들한테는 인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들은 우리 국가 운영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닌 거죠. 큰 그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상급심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아마 이 주기현 판사도 내심은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면 즉시 항고가 돼서 상급심에서 빨리 판단할 테니까 그거 보고 재판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혀졌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불필요한 또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 뭐 영장한 것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판단을 그러니까 했고. 즉시 항고가 되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상급심에서 다 판단해 줄 테니까 네. 그거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좀 내심 의사가 있었던 것 근데 같은데 이걸 항고를 안 해버리면은 저 엄청 혼돈스럽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네. 네, 네. 이게 2월 4일인가 구속 취소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2월 4일이죠. 그러면 이제 형사 실무에서는 만약에 그 신청을 받고 재판부가 이거 구속 기간 도과한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했으면 늦어도 2, 3일 내에 이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네. 형사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사람을 그러면 불법으로 구금하는 거 되잖아요. 네, 네. 이 판단을 그러면 30일 동안 사람을 불법 구금한 거잖아요. 그때 풀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기록에 구속 사건은 말이죠. 기록에 네.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놓습니다. 절대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 체크하거든요. 구속 기간 넘었는지 이거 계속 체크를 해요. 빨간 딱지 붙여놓고 네네. 그만큼 심각하게 관리하는데 접수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왜 그때 석방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지금 한 달 이상 지나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거면 왜 생각이 달라졌느냐. 왜 그때 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답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일반인이었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렇게 풀려나는데 한 달간 더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가나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있었으면 네.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3일 안에 석방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그 신청을 기각하든지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 한겨레 단독 보도 기사 혹시 있으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지규현 판사가 책에서 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맞다. 이야기를 네. 네, 써놓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하나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공저자로 네, 쓴 책이죠. 공저자로 지금 들어가 본인은 있는데 이제 재심 부분 다른 부분을 71년 만에 쓰긴 했는데 윤석열에게만 그렇죠. 하필 이때 네. 예외적으로 적용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석 형사소송법. 네네네. 네. 네, 사실 이게 52회 사법시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건지 일수로 계산하는 건지. 아, 그렇습니까? 52회. 합격자 다시 바꿔야 예, 예, 혹시 형사소법. 한 문제 차이로 그렇죠. 아니요, 2차 시험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내 법조문과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법시험을 통해서 다 법조문을 네네.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기현 판사 지금 네. 뭡니까? 이 사법 아니,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린 뭐 것이다. 좋게 해석을 해주면은 이제 주석은 이제 실무례를 쓰는 거니까 실무례에 의하면 이제 날로 하는 거다. 네네네. 근데 그 실무례를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인권은 문제는 날, 시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을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법조문에 명백히 그 기간도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언급도 안 했다는 거. 아니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정문엔 들어 있고 예. 결정문엔 들어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체포적 부심은 체포 후 때, 네. 구속할 때 그 48시간 계산할 때만 계산하고 이 구속적 부심은 이제 기소할 때 10일 그거 계산할 때만 쓰라고 되게 독자적인 해석론을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입법 수준으로 판사의 권한을 넘어서서 좀 국회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 생각에 아까 이건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기간을 걸렸던 거는 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지만 나오는 논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이런 논리는 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건 거의 재정법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인권의식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왜 하고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아니, 뭐. 내란죄가 우리나라 형법 중에 형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형량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사형 증거인멸의 우려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자의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제일 큰 사건의 인권의식을 갖고 발동하냐? 그러니까 아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판사는 네. 이 사건에서 그 보통은 이제 판사들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윤석열 측에서 이런 논리를 제시했는데 따져보니까 타당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변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들어줄 생각이었으면 아까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취소 결정은 빠르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시기를 저울질해서 교묘하게 네. 탄핵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전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조금 수상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 법조계에서도 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지법의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이 있는 것 같아요. 코트넷이라고 하는데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 근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고검의 검사도 이 프로세에다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하다 이런 제목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재판장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선고를 할 때는 특히 이걸 한 달간 이렇게 두었다가 선고를 할 때는 이 판결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얻을 게 없는데 이런 무리한 그 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의혹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동료 판사에 대해서 네.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 실명을 딱 걸고 네. 판사가 저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거잖아요. 네, 좀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이례적이라면서요. 매우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결정은 동료 판사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정말 이 폭풍이 와 저는 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최소한의 뭐 보도상으로 보면은 즉시한 거를 포기하라라는 대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다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특수본부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내부에서 그런 충돌 마찰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언론 플레이일까요? 전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태 의원님? 그 특수본부에서는 강력하게 검찰총장한테 즉시 항고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다음 날로 미뤄지면서 진통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총장이 마지막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특수본부장도 총장이 지시니까 이게 특수본부장은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 부당한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그래도 총장이 검찰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총장이 직접 지시하니까 그건 그 논리 보면 들어야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부당한 지시로 보여지고 네. 그런데 갈등을 하다가 총장 지시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심우정 청장은 본인이 말로 뭐 이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행동이 정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반드시 책임을 질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심우정 총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으잖아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위헌이 났어?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이 났어?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신의 독단적인 법 해석 그 의견을 가지고 살아있는 실정법을 당신이 깔아뭉갰다는 말이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실정법을 깔아뭉갠 그 독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특별수사본부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직권남용 아니냐. 이것을 쉬워 보이지만 결코 심 총장 입장에서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우리 당에서 고발해놨잖아요. 네. 심 총장은 이 고발 사건으로 저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수사본부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어떤 이런 내란죄 수사 같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운영 규칙에 하게 되면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는 개입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이. 네. 수사 결과만 경찰총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해가지고 뭐 항고를 하지 마라, 즉시 항고를 하지 마라. 앞으로도 또 필요하면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재영장 청구를 법원에 내야 되는데 뭐 그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버리면 이제 네. 특별수사본부라는 이 제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게 되잖아요. 실질적 지위를 해버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네. 아예 내부에서 지켜야 될 규칙으로서 그 과정에서는 개입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아라 했는데 결국 과정이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지검장, 고검장 회의라는 건 이제 임의기구에 불과한 거고 그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법령을 위반해서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결국 수사본부가 해야 될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네. 직권을 남용한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희가 어쨌든 입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이거를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 재판부가 검찰 측에 미칠 영향도 사실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영향들이 생길까요? 이번 석방이 네네. 이제 공수처 수사를 시비 삼았잖아요. 네. 근데 결정문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고 네. 변호인들이 시비를 삼고 있는데 논란이 있다 이 정도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신병을 석방해놓고 재판하는 게 그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권은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고 또 구속영장 발부했고 네. 체포 적부심도 했고 그러니까 서부에서도 판단했고 중앙에서도 판단했잖아요. 네네. 또 판사들도 각기 다르고 또 이의신청도 또 중간에 제외해가지고 그것도 정식 심리를 해가지고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는 게 한 5번 정도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그건 거의 이것은 법원 전체에 합의된 의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본안 재판장 판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재판을 하는 데서 구속 재판을 하느냐 불구속 재판을 하느냐는
판결이 유죄 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구속 취소가 된 게 결국 내란죄 이게 무죄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그런 하시는데 걱정이 있죠. 네. 그냥 구속 취소를 해서 구속 재판을 받을 걸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됐다 그런 의미지. 네. 다만 증거 유무죄가 인멸의 이제 달라지진 가능성이 않는다. 네.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되면 이제 영원히 구속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 중에 다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검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 받는 과정 속에서 구속 안 되고 계속 재판을 받을 거다 그것도 보장된 건 아니에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다시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일부 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마치 이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란죄 관련 사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다는 건 앞으로 재판을 해봤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판례에 명확하게 구속 취소는 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속 취소가 됐더라도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수처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군검찰, 검찰, 또 경찰도 다 수사를 했던 거고,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가장 원칙적인 사건들하고 이제 군 검찰이 수사한 거, 또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수사한 게 다 섞여 있어요. 병합됐어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은 뭐 검찰이 그나마 잘한 거는 혹시라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도전이 문제 제기가 있을까봐 그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일반 분들이 이제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경찰에 그런 사건하고 병합해서 기소했다. 여러 사건들 합쳐서 기소했으니까 설사 그 중에 일부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건들이 문제가 돼도 나머지만으로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네. 어차피 저희 이제 탄핵이 이제 조만간 인용되면 대선 추진하고 저희가 윤석열 재판에 신경을 못 쓸 텐데 네. 그건 대선 승리하고 쭉 보시면 유죄가 인정돼서 뭐 1심 재판 중이든 아니면 1심 재판 끝나고 법정 구속이 되든 뭐 구속은 다시 확실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늘 저는 네. 오늘 이 시간 전까지만 해도 참 재판부도 그렇지만 뭐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왠지 뭐 자신은 즉시항고라든지 항고를 하려고 했는데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하게 해서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게 아닌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거든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날짜가 늦춰지면 헌재에서 선고할 때 이런 것도 다 사유에 괜히 마음의 부담으로 더 다가서는 게 네, 아닐까? 네, 네.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의원님들 설명을 들으니까 네. 조금은 마음이 두 가지인가 시도를 선생님 다 하시면서 왜 아닙니다. 너무 진짜 하나는 예. 정말 아주 원론적인 그 전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국민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것이 원래 맞는 것이다. 다만 지금 워낙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교묘한 방법들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민주당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돼서 오늘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층에서 얘기하는 그 시각으로 질문들을 좀 몇 개를 좀 막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실은 더 하고 싶은데 조금 마무리 단계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석방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전에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천막농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저희 광화문 쪽으로 가서 또 집회에 참여도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회를 기숙사 삼아가지고 혹시나 모를 일들에 대비를 하고 지금 계시긴 한데, 오늘 세 분이 삭발을 하셨어요. 초선 의원 세 분인데, 이분들 중에서 그 한 분이 오늘 의총장에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 많이 와닿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데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좀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머리를 깎고 저항하는 것밖에 없어서 삭발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수인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전진수 의원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주셔서 앞에 앉아 있다가 좀 마음이 짠하고 옆에 있던 다른 의원님들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계산하고 최대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또 한계에 부딪힐 때는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들 광화문은 가실 거 아닙니까? 예. 몸 관리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들이 벌써 목이 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수 언론 이런 데서 기사 논조를 보고 오늘 어떤 데서 좀 비판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좀 항의를 했는데 이런 거죠. 네. 아니 저희가 헌재를 압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헌재 압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그 앞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헌재 앞에서 바로. 그렇죠. 네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저희는 네. 원래 시민단체에서 집회하던 또 광화문이라는 게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헌재가 볼 때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은 당신들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지. 더 많은 사람들이 탄핵 인용을 원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 또 어떤 분은 그럼 의원님도 이제 머리 자르실 거냐고 기자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두상이 이제 별로라서 못 하는데, 전진숙 박홍보의 김문수 의원님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이분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처럼 그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뭐 삭발한다고 탄핵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물어보는 질문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잠 못 잠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 의원들 분 중에서도 밤잠에 안 온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 새벽에 그거 못 보셨어요? 국회의원회관 밖에 나가면은 새벽에 서성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헌재를 압박해서 뭐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보다는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 고민 이제 이런 것들에 함께한다. 그런 걸 좀 대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세 분, 박수현 의원, 민영배 의원, 김준영 의원도 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거를 저희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보면은 삭발 영상 눈물 나서 못 보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주셨고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영상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분들 다시? 모셔주세요. 내일 저희가 모시기로 했고요. 네. 이분들 영상 잠깐 띄워놓고 얘기를 좀 실은 이제 김한규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공감이라는 단어를 국회의원 쓰셨는데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새 의원님, 천막농성 들어가신 박수현, 민영배, 김준혁 의원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 우리의 절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단식에 들어가신 거고, 또 여성이시면서 집에서 그 자제분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전진숙 의원님은 엄마가 내일 어젯밤에 결정을 하신 건데 내일 삭발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자제분이 방을 그냥 쏙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나와서 엄마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지금 절절한 방식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집회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마주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긴급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전진수 의원님과 일요일에 이제 뭐 의원총회 하고 낮 시간에 이제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모임에 갔다가 따로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대화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의총을 해봐도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정말 저희가 난상 토론을 하고 정말 열심히 방안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뭐 헌법재판이라는 걸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대로 여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사실 우리는 여의도에 있지만 그만큼 이해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근데 보통은 단식이나 삭발 같은 게 좀 주저하는 이유는 약간은 오래된 그런 저항 방식인 것 같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게 얼마나 공감을 해주실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과거처럼 어떤 뭐 맹목적인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공감하고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게 이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런 마음, 한 마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발 영상 나오니까 댓글창에 다 그냥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는 그 재판관 8분 현재는 총 9분이 계시지만 그 밑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재판, 그러니까 그 변론기일들을 다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낼 때 본인들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 연구관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견까지 같이 들어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재판연구관들, 헌법재판연구관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네네. 재판연구관들 기초 자료를 다 정리해서 드리고 네. 그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의 의견이 본인들의 네. 보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오고 그럼 결론단까지 오면 또 8인의 헌법재판관 간의 서로 관계나 네. 내 의견의 경쟁력, 순수성, 진정성 또 자기를 보호자하는 헌법재판관들로부터 보고받은 거 이것을 완전히 쳐내버리고 네.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내리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헌법재판의 특성상 뭐 8명이 전부 이제 탄핵을 인용한다 이런 결정이 나도 네. 그 안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별개 의견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별개 네. 의견이 하나도 없이 다 똑같이 그냥 했다. 네. 이것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별개 의견들을 분류를 해야 돼요. 별개 의견 뭐 하나, 별개 의견 둘. 네. 그것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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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린다.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독단적으로 뭐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보좌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곤 하는데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저희가 방송 초반에 박홍배 의원님하고 김문수 의원님 그리고 전진숙 의원님 이렇게 오늘 삭발을 진행하신 세 분들 왜 저런 결정을 하셨는지 또 저런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잠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도 둥근해가 떴었는데도 슬슬 이제 집에 가야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네네 저희들도 빨리 가야죠. 자,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시간 내주신 그 네 분께 감사드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 수계에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